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다시 마이크론으로 좀 들어와 가지고요. 왜냐하면 세 업체밖에 없는데 요즘 우리가 아마 센터장님 질문 제일 많이 받으셨던 것 중에 하나도 HBM3는 왜 하이닉스밖에 못합니까? 네. 뭐 마이크론은 왜 지금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못하냐 이러는데 일단 마이크론이 어떤 회사인가 되게 잘 적혀 있어 가지고요. 1978년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모스텍 출신의 워드, 조셉 이 파킨슨이라는 이 쌍둥이 형제더라고요. 네, 이렇게 설립해가지고 처음에는 반도체 컨설팅으로 시작했는데 칩 제조로 나가야 된다 해서 1980년대에 칩 제조로 나왔다가 책이 되게 재밌는 게 감자왕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게 감자? 우리는 유상증자 감자 이러니까 감자 하면 일단 그 유상 감자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실제로 포테이토 킹 오브 포테이토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심플롯이라는 분한테 그 아이다호 지역의 예, 부자셨는데 이분한테 100만 불 투자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1984년도에 상장을 하고 그분이 이걸로 엄청난 돈을 버셨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원래는 킹 오브 포테이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로 돈을 더 많이 버신 분이고요. 네. 지금도 그 JR 심플롯 컴퍼니라는 회사 있어요. 있고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비상장사들 중에서 대표적인 회사로 이제 꼽히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반도체 왕으로 등극을 하셨는데 참 좀 아이러니한 게 그 파킨슨 형제들 이 형제들을 나중에 쫓아내고 94년도에 스티브 애플턴이라는 이 생산조에서 근무하다가 너무 잘해가지고 31살 나이에 CEO로 선임을 했는데 이 애플턴이라는 이분도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대학교 테니스 선수였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돈을 좀 많이 벌려면 어떻게 좀 빨리 벌 수 있나 했다가 이 반도체 시급이 높은 야간조에 갔다가 이제 그거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테니스 선수였고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뭐 지금으로 치면 국가대표 상비군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부상을 당해요. 부상당합니까? 팔목이 부러지는 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선수생을 못한다라고 판정이 나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었는데 자기네 그 학교 근처에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당시에 이제 막 잘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또 학교 근처에 마이크론이 있었군요. 그래서 또 당시에 마이크론의 이 근무 조건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급여도 높고 되게 좋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취직을 해서 뭐 이 사람이 이제 워낙 그 열정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제일 힘든 일을 도맡아서 이렇게 하면서 쭉쭉 성장을 한 거죠. 이러면서 그 JR 심플롯에 눈에 든 거죠. 그러면 그 JR 심플롯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감자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배팅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아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파킨슨 형제는 너무 그 얌전하게 경영을 한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뚝심이 있고 이 운동선수로서의 또 이 회심의 역전의 기회를 이런 포착 능력이 있는 스티브 애플턴을 발탁을 한 거죠. 발탁을 해서 당시에 사실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되게 어린 나이에 CEO가 됐기 때문에 그 젊은 CEO, 미국의 유망한 이제 젊은 CEO 뭐 이런 데 이제 선정이 되기도 했었죠. 읽어보니까 31살 나이에 CEO가 됐는데 이 분이 주 7일 하루 16시간씩 그냥 근무를 했다라고 돼 있고 그런 거 보면 그 세이노의 가르침 이런 데 보면 정말 이렇게 야 뭐 대충 이래 가지고 네가 거기서 성공할 수 있냐. 정말 뭐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뭐 딱 그런 케이스로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네,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원하더 레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에너지가 많아서 뭐 그렇게 하고도 버티는 건데 요즘에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또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반도체만 잘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다 잘해요. 뭐 그래요? 익스트림 스포츠 그래서 뭐 스카이 다이빙도 즐기고 모터사이클도 즐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본인이 또 뭘 했냐면 고개 비행 또 거의 프로페셔널입니다. 고개 비행 이거 하다가 에어쇼 하다가 추락사를 하게 되죠. 그거 적혀 있더라고요. 2012년도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이제 본인 자신이 막 이렇게 운전하다가 그것도 고개 비행하다가
아유,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사실은 마이크론이 자기의 리더를 잃었죠. 그때 마이크론이 상당히 흔들렸던 그런 시기였어요. 예. 그런데 또 뒷수습으로도 잘해가지고 LP다 인수를 마무리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었던 거죠. 예. 예. 결국 그 사망 사고가 있었던 게 12년인데 네. 엘피다랑 렉스집을 인수 계획을 했다가 사망하면서 엘피다가 인수가 안 되다가 안 되다가 한 13, 그리고 파산 신고를 네. 되고 네. 나중에 인수를 하게 되는 거네요. 이분이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참 좋은 중요한 얘기를 또 해놓으셨더라고요. 나는 테니스 선수 때부터 강력한 리턴으로 게임의 흐름을 바꾸는 플레이를 선호했다. 기회는 위기에서 찾아오는 것이고 디램 산업에서 남들의 위기가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인수를 많이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2005년도에 낸데 사업 진출하고 2008년도에 이노테라 를 지분을 또 인수하고 2010년도에는 뭐 뉴모닉스라는 회사도 인수하고 뭐 심지어는 예전에 2001년도에 하이닉스를 인수하겠다 한국에 왔었어요. 네. 그때 하이닉스 망했을 예, 하이닉스 어려울 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네. 다들 투자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기회가 있다고 이분은 생각했던 거죠. 아까 우리 박 대표님도 반도체 물을 왔을 때 배팅을 해도 되고 비슷한 거죠. 결국은 그런 용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반도체는 어차피 되게 계속 성장해 날 것이다. 이게 결국은 오늘날의 마이크론을 만든 그 원동력이었죠. 당시에 국내에 와가지고 사실은 MOU까지 체결했었어요. MOU까지 체결하고 당시에 뭐 지금 은퇴하신 이제 우리 선배 애널리스트들이 막 그 국내 언론사에 기고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1야 방송 대국에 시1야 방송 대국이라고 막 기고를 해서 아니 우리나라가 세계 3등 하는 게 뭐가 있냐 당시에. 그런데 이거를 미국에 넘긴다? 왜냐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IMF 때문에 힘들어지고 대우자동차가 GM에 넘어가고 이래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그런데 반도체를 넘긴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절대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MOU가 이제 깨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영향을 줘서 결국은 MOU가 깨졌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 기고문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여론 자체가 정말 이거 안 되는 거야. 왜 우리가 헐값에 저걸 넘기느냐, 뭐 이제 이런 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이제 하이닉스를 인수를 하게 돼서 그 스토리로 이제 현재까지 이어진 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외환은행이 저희도 이제 기관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외환은행 고유에 계신 형님이 툭하면 하이닉스 주식을 팔더라고요. 그게 채권단이 갖고 있던 그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외환은행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었고 외환은행은 또 론스타한테 인수가 돼가지고 그죠. 근데 나중에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올라오면서 그 외환은행이 하이닉스 주식 팔아가지고도 꽤 짭짤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 마이크론을 읽다 보니까 그런 대목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미국 정부가 이 국가 안보적으로 굉장히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을 이래저래 많이 도와줬다. 그 예로 2004년, 2006년도에 미국 법무부에서 디램 업체들 담합 혐의로 벌금은 삼성전자 뭐 3억 달러? 저도 이거 기억나거든요. 그러면서 하이닉스 임원 중에 또 뭐 구속시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담합했다고 하이닉스 임원을 미국 정부에서 구속시킨 거잖아요. 그랬던 일이 있었었는데 이때도 마이크론은 아무 벌금을 안 냈다고. 왜냐면 이제 마이크론이 그 우리나라 업체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거를 자기네가 자진 신고했거든요. 우리나라 공정위에서도 정유 업체들 담합 이런 거 할 때 이거 꼰질러면 너네는 봐주고 자백 안 한 애들은 다 더 가중 때리고 딱 그런 식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만 벌금 맞은 게 아니라 일본도 벌금 맞았고 독일의 당시에 뭐 인피니온 도 이제 벌금 맞고 뭐 그랬던 시기였었죠. 그랬었군요. 자, 그리고 마이크론 다음으로 나오는 기업이 애플인데 반도체 회사가 아닌데 가장 영향력이 크고 가장 중요한 패밀리스 업체다라고 돼 있고 이 애플 뒤쪽을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씀해 넣으셨더라고요. 애플이 나중에 이 판도를 크게 바꿀 수 있다. 네. 네. 왜냐면은 저희가 TSMC라는 회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TSMC가 네. 파운드리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네. 파운드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패밀리스들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런데 TSMC의 고객이 그 매출 비중을 보면은 애플이 1등이에요. TSMC 넘버원 고객이 애플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세계 1등 파운드리에서 가장 많이 서비스를 받는 회사, 네. 반도체 업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애플은 물론 스마트폰 비즈니스가 제일 중요하지만 네. 이미 제가 볼 때는 이미 가장 중요한 패밀리스 업체고 저는 이제 그 표현을 썼는데 현재 반도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애플이다. 왜냐하면 TSMC가 쓰고 있는 최첨단 공정 네. 이거는 지금 전부 다 애플이 가장 먼저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반도체 업체다. 네. 그리고 결국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들은 파운드리가 우리가 기대만큼 지금 못하고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기대가 있잖아요. 2030년이면 뭐 얼마나 한다 했는데 제가 볼 땐 다 필요 없고 네. 사실 애플과 다시 비즈니스를 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판단의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도 그 애플이 처음에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처음에 아이폰의 AP 설계와 생산 모두 삼성이 담당했었다면서요? 예. 그러면서 2010년에 아이폰 4에서 그 A4 설계는 애플이 직접 하고 그다음 그때도 파운드리는 계속 삼성에 줬었는데 2014년도에 아이폰 6 나왔을 때 A8 칩 파운드리를 그때 TSMC로 넘겼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전부터 TSMC로 일부 넘기기 시작을 했었고 그때만 해도 삼성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냐면 네. 뭐 설마 다 넘기겠어? 뭐 이런 판단을 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래 해준 게 있는데 네. 그리고 우리도 기술력이 있는데 뭐 설마 다 가겠어? 그랬는데 결국은 다 가서 지금은 제로가 된 거죠. 제로가. 이야. 그러면 2007년 6월 달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전에 뭐 아이팟 있었고 네. 원래 애플이 핸드폰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 AP 설계도 삼성이 해준 거예요? 네. 야, 그러면 좀 배은망덕한데. 아니, 아이폰을 저렇게 정착을 하게 해준 초기에 AP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삼성이 해줬는데. 네. 초반엔 해줬는데 그 이후에는 애플이 자체 스터디를 해서 네. 사실은 이제 영입을 한 거죠. 이제 외부 짐 켈러라고 하는 전설적인 이 아키텍트를 영입을 해서 네. 자체 설계 역량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삼성은 애플 입장에서는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긴 했지만 네. 스마트폰의 최대 경쟁사다 보니까 결국은 좀 갈라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당시 네. 삼성은 그 상황을 조금 뭐 나이브하게 좀 순진하게 네. 좀 생각을 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거죠. 애플이 뭐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터치패드 뭐 이런 건 해도 그래도 핸드폰 보면은 우리를 못 따라올 거다. 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우리한테 계속 맡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애플이 왜 이렇게 강하냐 보면 그건 소프트웨어죠. 네, 애플은 자체 OS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자체 OS랑 자기네 하드웨어가 얼만큼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러다 네. 보니까 뭔가 하드웨어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 써보면은 뭐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네.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점점 소프트웨어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네. 이 애플도 2008년도에 PA-Sem이 인수했고 2010년도에 인트린시티 인수했고 11년도에 아노비트 인수, 13년도에는 패시브 세미컨덕터 인수, 뭐 2018년에는 다이얼로그의 전력관리 부문 인수해서 굉장히 인수합병을 하면서 네. 나름대로 기술적인 이런 빌드업 그럼요. 예. 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야, 자 여기서 우리가 외계인 하면 지금 생존하고 있는 이 짐 켈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짐 켈러 해서 뭐 약간 그냥 어설프게 알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평을 하셨어요. 프로세스 설계 분야 슈퍼스타. 그리고 이분 양력을 보니까 이분이 가서 그냥 망할 뻔했던 AMD도 살려놓고
아까 애플도 결국은 이 짐 켈러가 만든 거죠? 애플의 반도체 팀을 짐 켈러가 거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82년에서 98년까지 그 덱이라고 하는 디지털 이퀴프먼트라는 네, 회사, 네, 여기 있다가 AMD로 갔다가 그러다가 뭐 회사가 브로드컴으로 인수되고 하는 과정에서 2004년까지 브로드컴의 수석 개발자로 있었는데 2008년도에 애플에 합류를 했었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2012년도에 AMD로 가요. 네. 그래. AMD에서 SOS를 친 거죠. 예.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은데 당신이 와서 다시 좀 살려주죠. 이제 이렇게 돼서 했던 거고요. 짐 켈러가 보통 이제 3년 계약을 한다 그래요. 보통 3년 계약으로. 3년 계약을 하고 예. 백지수표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 거의 연봉이 엄청 높다고.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와라. 이야. 그래서 딱 3년 동안 회사를 살려놓고 또 자기는 또 다른 일을 또 찾아서 가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때는 인텔도 갔었어요. 인텔도 갔었는데 인텔에서도 이제 이 사람을 부른 거죠. 네. 우리 회사 좀 살려줘.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인텔이 잘 안 되는 게 짐 켈러도 인텔을 정상으로 못 시켜놓은 거죠. 왜냐하면 인텔은 너무 비대해진 겁니다. 너무 관료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뜻대로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3년을 못 마치고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됐죠. 2018년도에 가셨더라고요. 네. 갔다가 2년 만에 그냥 퇴사를 했다고 돼 있어서 저도 좀 약간 의아해했었거든요. 일단 짐 켈러가 가면 뭐 다 살려놨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공룡인데 이 공룡이 그냥 자기 말도 잘 안 듣고 이제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그냥 나와 버렸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 토론토에 있는 텐스토렌트의 CEO로 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생태계에 약간의 이분이 게임 체인저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있죠. 그래서 이제 텐스토렌토라는 회사도 원래 되게 무명의 그런 회사였는데 이분이 저쪽에 처음에는 이제 영입이 된 거죠. 영입이 돼서 그다음에 이분의 이름값으로 펀딩을 받았죠. 당연히. 펀딩을 받고 이제 지금은 이 투자 여력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곳곳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텐스토렌토랑 현재 LG전자도 협력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그쪽과 좀 얘기가 약간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텐스토렌토의 칩을 삼성이 파운드를 해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뭘 한다라는 얘기를 기사에서 본 것 같았었는데, 텐스토렌트의 칩을, 이분이 칩을 설계를 하면 그걸 만들어주는 거는 삼성이 해라. AI 칩입니다, 이쪽도. 이쪽도 AI 칩이에요. 그럴 수가 있군요. 이 기업 하나하나 다 얘기하다 보면 이제 끝이 없을 것 같아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이런 회사도 제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요즘은 우리가 아침에 오면 나스닥 시장 보면서 어제 마이크론 어떻게 됐을지, 엔비디아 어떻게 됐을지 이렇게 봤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년 전이나 그때는 저는 항상 어젯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어떻게 됐을지 그거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지금은 아날로그의 지배자라고 이렇게 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반도체 하면 다 디지털인 것 같은데 아날로그의 지배자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날로그 반도체도 여전히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래서 아날로그 반도체는 주로 뭐 통신용이나 또 자동차 뭐 이런 쪽에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분야도 굉장히 여러 제품들이 있죠. 큰 제품은 없어도 조금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시장 전을 1위는 여전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ASML 얘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넘버원을 넘어서 온리원. 우리가 그냥 슈퍼 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ASML이 그냥 장비에서만의 이 그냥 강점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렇게 적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서도 소프트웨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ASML이 무슨 소프트웨어가 있나 저 궁금하더라고요. ASML은 네덜란드 회사죠. 네덜란드 회사하고 필립스가 이제 투자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사실은 ASML의 현재를 만드는 데는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술이 많이 들어갔고 또 브라이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는데요. 예. 이게 또 ASM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엔지니어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반도체 장비를 자기네 라인에 이제 셋업을 해서 이거를 뭐 조절을 하고 이렇게 세팅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럴 때 결국은 누가 더 뛰어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엔지니어들의 선호도가 많이 갈린다 그래요. 근데 그런 면에서도 그 ASML이 굉장히 뛰어난 이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SML을 그냥 단순하게 네덜란드 회사인데 왜 미국이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미국 기술들이 인수가 된 것이고 그때 인수 조항에 이제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술이 만약에 미국의 그런 적성 국가에 공급이 될 때는 제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자꾸 이제 ASML에 중국에 장비 팔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는 거죠. 우리가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 그렇게 보시면 이제 조금 저기한 거고 그런 조항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히딩크 감독님이 또 네덜란드 출신이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네덜란드 오렌지 군단 해가지고 네. 축구할 때 보면 절대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저렇게 간섭하면 네. 좀 발끈할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그 미국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부분이 그 사이머라는 그 회사입니까? 여기. 사이머도 미국 회사죠. 네.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왓킨스 앤 존슨이라는 회사의 장비를 인수를 했고 브라이언 테크놀로지도 미국 회사고 그래요? 사이머도 이제 미국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뭐 레이저 광원 분야 72% 점유율을 가진 사이머를 2013년도에 인수하면서 사실상 EUV 기술을 독점하게 됐다. 뭐 이렇게 돼 있었던데.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는 친구가 그 사이머에 취직을 했어요. 사이머에 취직을 했었는데 ASM 인수를 해서 ASM 직원이 됐다. 그래서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이 친구가 현재는 인텔의 리소그라피 엔지니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시군요. 네, 나머지 기업은 TSMC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네, 이 부분도 있고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이 해외 미국 기업에 또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 주옥 같은 기업 TSMC도 있고 엔비디아 얘기도 있는데 이 엔비디아도 그냥 GPU 하나 잘하는 회사로 알면 안 된다. 네, 그렇게 또 말씀을 해 놓으시면서 AI 컴퓨팅을 위한 칩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 등 이 풀스택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거 읽어보면서 그 쿠다? 이런 게 뭔지 좀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도 꼭 이 책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AMD도 있고 모토로라도 있고 되게 재밌으니까요. 이 반도체 산업이 저도 뭐 최근 20-30년 정도만 알았지 이 오래된 역사 속에서 반도체에서도 모토로라가 없어졌잖아요. 모토로라 하면 진짜 읽어보니까 대단한 회사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초의 무전기, 워키토키, 뭐 삐삐도 모토로라에서 만들었다고. 정말 휴대폰 하면 이 통신부터 그리고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을 때 그 암스트롱 그분이 원스텝 뭐 스몰 스텝이요. 스몰 스텝 One small step. for a human, for a man인데. Giant leap for mankind. 그러니까요. 그런 유명한 얘기를 이 모토로라의 통신 장비를 통해서 보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회사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봐야 될 게 워런 버핏의 얘기 때문에 뭐 우리가 10년 투자한다 하는데 절대 그냥 사서 무조건 10년 들고 가는 거 절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기업이 그런 기술의 변화 또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과거에 잘 나갔다가 지금 없어진 회사들 보면서 그거는 가짜 그런 뜻이 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책 얘기를 좀 하고요. 우리 최일호 상무께서 지금 1시간 반 동안 질문을 드리려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최 상무님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할까요? 네. 써왔는데요. 네. 한 3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플이 자체 칩 만들기 위해서 해왔던 노력들이 책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AI 반도체 개발 역량과 관련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현재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체 칩 개발 역량이 엔비디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정말 잘하려면은, 또 인공지능 반도체를 잘하려면은 반도체 설계 뭐 당연히 잘해야겠죠. 그럼 뭐 기본일 텐데, 사실 그거보다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고 실제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거를 잘 알아야지 사실은 반도체를 제대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텐셜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구글도 현재 자기네 TPU에 HBM 붙이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글의 파트너는 이제 브로드컴이 맡아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우리 사모님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HBM 수요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건데, 네. 그게 엔비디아 말고 다른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아까 뭐 브로드컴도 있고 마벨도 있고, 왜냐면 이제 지금 뭐 구글이 직접 하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그 포텐셜이 크다. 그리고 이게 엔비디아에 위협이 될 거냐? 당장은 아니죠. 당장은, 왜냐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자체가 워낙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이게 뭐 2년, 3년 지나면서는 점점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좀 가격도 좀 내려가고 이런, 왜냐면 지금은 엔비디아 가격, 그 제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애브노멀한 수준으로 뭐 매출과 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책에 소개된 기업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역사를 보면서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다음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모토로라 얘기인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모토로라가 미국 IT 기술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는데 1930년대 최초의 무전기를 개발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최초의 휴대용 무선통신기기인 워키토키로 연합군 승리에 기여했고, 최초의 삐삐, 그리고 최초의 휴대폰도 모두 모토로라에서 개발됐다. 이게 참 신선했는데요. 어쨌든 2011년에 구글에 인수됐고 2014년 1월에 레노버의 재매각돼서 현재는 모토로라는 브랜드만 남은 상황이다. 여기 책 내용에 있던데, 관련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위상과 경쟁력이 높아지기 위해서 정책적 또는 기업 자체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게 굉장히 큰 얘기인데 그 오랫동안 반도체를 보아오신 애널리스트로서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뭐 메모리에서는 제일 잘하죠.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많이 약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부장 이쪽이 이제 좀 취약하잖아요. 네. 물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체력을 좀 더 길러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보를 뭘 해야 되느냐. 뭐 당연히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뭐 저도 그와 관련해가지고 뭐 인공지능 관련된 파트, 반도체 관련된 파트에 뭐 일부 뭐 컨설팅, 카운셀러 이런 역할을 좀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산업부 한 군데서만 한다든지 과기정통부 한 군데서만 한다든지 이걸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소부장을 좀 예를 들어드리면은 뭐 장비는 좀 덜한데, 예를 들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3D 직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내 인건비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해외 그 노동자들을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취업하신 분들이 1년 있으면 또 다 나가야 된대요. 뭐 이민법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1년이, 왜냐면 1년이 지나면 이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또 다 내보내야 되고, 또 인력 수급이 안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제 일예인데, 실제 이제 그거를 저한테 호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고. 자, 또 하나는 이제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산업부 각 이 관련된 부서들은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열심히 잘해요.
근데 이거는 글쎄요,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의대 정원 확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의대 정원 확대가 과연 나중에 우리한테 어떤 이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공대의 기피 현상이 좀 더 강화될 수가 있고 뭐 흔히 말해서 공대의 수준이 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돌고 돌아서 나중에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떤 폭풍이 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서 사실 되게 복합적으로 그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그렇고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그 부분은 되게 잘해요. 삼성도 잘하잖아요. 네. 반도체만 하이닉스, HBM 잘한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아울러서 전체적인 인테그레이션을 가져가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게 우리의 좀 약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로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셔가지고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질문인데 약간 좀 상상의 영역인데요. 지금 핫한 부분이기도 해서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올해 내내 어쨌든 AI 모멘텀이 엔비디아,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반영돼 왔고 책에서도 기술하셨듯이 시장 조사기관들은 HBM 시장의 규모가 향후 10년간 CAGR 기준 최소 20에서 30% 고성장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는데요. 현재 HBM을 선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서도 빅그로스 기준으로 이건 직접 들은 얘기인데 2027년까지 대략 50% 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뜨거운데 스마트폰, PC 등 포화 단계에 이른 디바이스들이 혁신이 부재한 가운데 상상할 수 있는 혁신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또 그러한 혁신이 둔화된 디바이스 수요를 촉발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HBM 수요와 관련해가지고는 현재 이제 시장에 그 조사기관들이 막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과 되게 달라요. 너무 낮게 보고 있어요. 너무 낮게 보고 있고 그 나오는 데이터보다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훨씬 높게 진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온디바이스 AI가 그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갖는지 이거는 지금은 저도 이제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거고 이제 어떤 서비스가 나오는지 또 예를 들면 애플의 우리 비전 프로가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갖는지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가면서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한 2, 3년 동안은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AI 관련된 반도체의 디맨드는 훨씬 더 높을 것 같다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되게 반가운 얘기고 중요한 얘기다 그죠? 네. 제가 주식을 우리는 이제 사고 파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주식이 언제 싸고 언제 비싼지 그 애널리스트 분들은 적정 주가를 이렇게 산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타겟 프라이스를 산정한 논리적 근거를 얘기하시는데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외생적 변수, 뭐, 금리를 너무 올렸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면, 그 예전에 유진파마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가는 모든 걸 다 반영을 해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뭐, 그런 부분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 대중들의 여러 사람들의 이제 컨센서스가 반영이 된 적정 가격인 거고, 근데 이 컨센서스가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AI 시장에 대한 전망치도 계속 보거든요. 저도 계속 보는데 어디는 이제 CAGR 뭐 70%까지도 나올 수 있다. 어디는 아니다. 그거 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쪽인 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뭐 유명한 시장조사 기관이죠. 3월달에 냈던 GPU 시장 전망. 이게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제로 받았어요. 한 6개월밖에 안 지났죠. 6, 7개월밖에. 2배가 됐어요. 2배가. 시장 전망이요? 네. 그 정도로 지금은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망이 정말 어려운 게 실제로 우리가 챗GPT 하고 막 해보면 챗GPT만 하더라도 발전 속도가 저는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나. 사실은 이제 그 이슈가 최근에 오픈 AI의 뭐 샘 알트만 해고사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샘 알트만을 해고하는데 그 쿠데타의 주동이 됐던 일리아 수츠케버, 여기 책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일리아 수츠케버가 최근에 얼마 전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섬찟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최고 연구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 다음 버전의 이 챗GPT 버전들을 좀 볼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음 버전에서 뭐냐면 자의식이 나타나는 것 같다. 예? 예, 인공지능이 자의식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AGI 이슈가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AGI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걔네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얼라인먼트라고 그래요. AGI 얼라인먼트를 하지 않으면은 인류에 굉장히 위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쪽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증권업으로 치자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샘 알트만은 그러기에는 지금 경쟁자들이 너무 쫓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좀 뒤로 밀어놓고 개발을 그 성능을 높이는 데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러면서 갈등이 있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급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 칼럼을 보다 보니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 샘 알트만이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AI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그 해고시키려고 했던 사람, 수츠케버. 그 사람이 두머. 아니야 AI 이렇게 빨리 가다가는. 근데 그런 일이 오픈 AI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모든 빅테크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구글에서도 몇 년 전에 거의 비슷한 일로 뭐 대량 이 갈등이 좀 있었고. 그 오픈 AI 일 나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메타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에서는 RAI라고 해서 Responsible AI 팀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메타의 그 AI 총책임자인 얀 루큰이라는 이 교수가 계세요. 이 사람이 그 팀을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거기는 마찬가지로 이 RAI 팀을 계속 두고 가게 되면 발전 속도가 우리가 오픈 AI 못 쫓아가니까 이거를 해고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브레이크를 밟아주던 사람들을 잘라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 아니면 악셀레이터를 밟는 사람. 근데 자본주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주식회사는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을 잘라버리는 게 이 자본주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AI의 발전이 어떤 규제나 이런 걸로 제동이 걸리느냐 아니면 더 완전히 풀어 헤치느냐라는 엄청난 사건이었네요, 이번에. 맞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번 사건을 이제 몇 가지 과거에 비슷한 그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죠? 오펜하이머. 사실은 오펜하이머도 당시에 원자 이 폭탄을 개발하면서 같은 갈등을 느꼈었던 것이고, 또 뭐가 있으면 유럽에 입자 가속기가 있어요. 입자 가속기 일본의 그 세른이라는 그 입자 물리학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광속 충돌 실험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도 과학자들이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때 오펜하이머도 만약에 자기가 계산했던 이 연쇄 반응 이 속도가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면 이걸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럼 인류는 결국 멸망하는 거 아니냐 핵실험을 하다가 이런 고민을 했었고 그 입자 가속기 충돌 실험에서도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이게 충돌을 하게 될 때 아주 미니 블랙홀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진대요. 이 미니 블랙홀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기네가 계산했던 미니 블랙홀의 증발 속도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면 뭐냐면 모든 걸 다 빨아들일 테니까 그럼 또 인류가 멸망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인공지능 막 개발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제어 안 하고 가게 되면 이거 인류한테 우리가 AI에 지배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최고 과학자 레벨에서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또는 개발해야 된다는 거와 뭐 이게 이제 충돌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IT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 의학 이쪽은 보면 줄기세포 할 때도 이게 신의 영역이다.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자본주의는 일단은 부모의 선택을 하더라. 라는 부분이고, 그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면요. 일단 시장 자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가속화돼서 이제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와중에 주식시장이 참 보면 똑똑해서 이런 반도체 생태계에서 우리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는 회사에 대한 지금 가치평가를 엄청 높게 해주잖아요. 근데 반도체의 역사를 보니까, 아, 그런 기업들의 평가를 높게 해주는 게 맞았구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HPSP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낸 기술은 일단은 현재까지는 세계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게 걱정이에요. 이 기술이라는 게 아유 그거 우리도 하면 할 수 있어. 만약에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같은 회사가 아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했을 뿐이야. 그런 수준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얘네들이 생각 못하던 거 치고 나가서 그런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 건지. 되게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TC NCF 본딩이라든지 MR 머프 본딩을 지금 한미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다음 단계 버전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또는 다이렉트 본딩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될 거냐 이제 이 문제인데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동시에 개발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TC 본딩 이거를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또 하이브리드 본딩을 정말 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뭐 일단은 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뭐가 맞을지는 저도 모르고 또 HBM의 그런 발전의 방향도 제가 만나보니까 이 산업계 엔지니어들이 보는 방향과 또 학계의 대학 교수님들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이 교수님들이 보는 방향이 달라요. 달라서 아직은 약간 그레이한 영역이 있다. 근데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그 명확해지면 이게 잘 안 돼요. 명확해지면 이제 팔고 나와야 돼요. 약간 잘 모르고 이럴 때 오히려 또 잘 가는 경향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얘기 해주셨다, 그죠? 주식 투자할 때 잘 모를 때 다들 이게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잘 모를 때 주가는 항상 올라갔던 거다라는 점이 말씀해 와닿습니다. 그 다른 방송에서 우리 이성우 센터장님이 그래도 내년에 시장이 나쁘지 않다. 디램 가격이 60% 정도 오를 수도 있다. 뭐 등등 얘기하시면서 지금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지금 센터장님 말씀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년 내내 삼성전자 사세요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면 한 3년 사이클 지나고 오면 항상 전고점을 돌파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사이클이 올라오면 그래도 뭐 8만 원 넘지 않을까 하는데 지난번 다른 방송에서 9만 원 얘기도 하셔가지고 그 PBR 1.6배만 가면 사실 9만 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1.6배면 내년 기준으로 9만 넘어가군요. 사실 뭐 1.6배 제가 볼 땐 반도체 사이클 어느 정도 해보게 돼도 충분히 뭐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골드만삭스였습니까? 어디서 반도체는 시클리컬인데 하지만 but expanding 한다고 그래서 매수 콜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반도체 한 15년 차트를 보면서 왜 반도체는 그래도 전고점을 3년마다 돌파했을까 보니까 스마트폰 나왔고 뭐 클라우드 나왔고 데이터 센터 나왔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새로운 시장이 막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번에는 AI 모멘텀인 거죠. 그렇게 봐야 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 세계 GDP 대비해서 이제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되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참고 삼아 보는 거죠. 물론 매출액을 더한다고 GDP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1980년도에는 전 세계 GDP 대비 반도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0.1%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현재는 0.5%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 경제 성장보다는 5배 정도 성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좀 떨어져서 0.5거든요. 원래 0.6까지 갔다가. 저는 뭐 AI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책에도 전 세계 GDP가 100조 달러 정도 넘는데 106조 달러인데 반도체가 5,700억 달러 하니까 0.5%. 작년 기준은 0.5니까 GDP도 성장을 하고 AI 쪽도
뭐 CAGR로 보면 더 훨씬 빨리 성장하죠. 성장하니까 예,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 9만 원은 간다.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데 내년에 가느냐, 뭐 5년 뒤에 간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굉장히 저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보다 빨리.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시장이 관심이 그거잖아요. 삼성이 정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느냐 마느냐. 예. 근데 뭐 글쎄요. 뭐 저는 뭐 제가 100% 확실하다 이러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뭐 삼성전자에 아시는 분들하고 계속 협력을 하고 있는데 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의 저력을 믿어보겠습니다. 네, 거의 2시간 가까운 시간은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신 이승우 센터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반도체 오디세이 필독서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